중국의 대규모 선단을 쓸어버릴 한국형 신무기가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형 퀵싱크와 FA-50의 조합만으로도 한 번 출격에 최대 240척의 함정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한국이 이번에는 해상에서 적의 함정을 격침할 신무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한국산 신무기는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76mm 철갑고 폭탄인데요. 2019년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지 단 4년여 만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대규모 양산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둔 미군과 한국형 퀵싱크에 이어 철갑고 폭탄을 장착한 함포까지 갖춰진다면 명실상부 한국의 대함 전력은 가히 세계 최강이라 평가해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력한 해군 전력을 구축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과 서러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민들의 모금으로 간신히 백두산함을 도입하여 전투에 투입했으며 그나마도 보유한 포탄은 겨우 100여 발에 불과하여 나무로 된 모형 포탄을 만들어 장전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 해군이 이제는 국산 기술로 신형 철갑고 폭탄을 장착하고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할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이번에 도입하는 76mm 철갑고 폭탄은 기존의 한국 해군이 운용하던 고속함과 고속정의 전투력을 2배 이상 급상승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는 신형 76mm 고폭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은 복잡한 해안선과 광범위한 연안 지역을 가지고 있는 작전 환경의 특성상 대규모의 함정 못지않게 소규모의 고속함과 고속정 전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물량을 앞세워 해안가로 진입하는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의 미궁을 개발하고 각종 해안포를 비롯하여 적의 해상 침투를 저지할 대함 전력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은 해상에서 제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와 다수의 물량을 앞세워 한국의 해안으로 침투하려는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고속함과 고속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함과 고속정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은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적성국의 도발을 한층 더 손쉽게 제압하고 북한과 중국의 선단을 쓸어버릴 수 있는 신무기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기존의 고폭탄과 달리 적성국 함정의 선체를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신형 철갑고 폭탄이 대규모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76mm 철갑고 폭탄은 기존의 고폭탄과는 확연히 다른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고폭탄이 가지지 못한 전략적 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고폭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격신관을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충격신관은 순발신관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흔히 영화에서 보여지는 포탄처럼 표적 지역에 포탄이 명중하면 그 충격으로 신관이 작동하여 포탄을 파열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서 사용하는 고폭탄은 적의 함정을 맞추더라도 선체 내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함정 표면과 갑판 등에 몇 발의 고폭탄을 맞더라도 내부의 주요 장비와 시설물이 멀쩡하다면 적의 함정은 계속해서 기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철갑고 폭탄은 충격 지연신관을 탑재하여 이러한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지연신관을 탑재한 철갑고 폭탄은 포탄이 적의 선체와 충돌하더라도 곧바로 파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 내부까지 포탄이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체 내부에서 포탄이 파열함으로써 내부에 탑승한 병력은 물론이고 선체 내부의 엔진과 동력실, 주요 장비 체계까지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고폭탄만으로도 다수의 적 함정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며 한국 해군의 대함작전 능력 강화의 핵심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다수의 철갑고 폭탄이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면 해안 침투를 노리는 북한의 고속정을 상대로 단순히 방어적인 전술을 구사할 필요 없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성능에 더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포탄이나 무기 체계의 부품 부족으로 인한 수급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만 보더라도 포탄 수급뿐만 아니라
다수의 무기 체계가 제때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반격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의 작전 지속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포탄, 탄약과 같이 다수의 물량을 소모하게 되는 무기는 더더욱 국산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수입한 무기에 대한 기술 갑질을 많이 겪었는데요. 일례로 F-15K 전투기의 경우 한국이 충분히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만 해도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76mm 철갑고 폭탄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포탄 자체의 살상력과 해군의 전투력 강화에만 이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보급 체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철갑고 폭탄과 다른 나라의 철갑고 폭탄 성능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실 텐데요. 76mm 철갑고 폭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걸프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쟁에서 76mm 철갑고 폭탄을 활용하여 이라크 등의 해군과 교전하며 철갑고 폭탄이 적 함정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해상 전투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마크 75는 5.7kg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70mm 두께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는 탄두 중량 6kg의 AK-176 철갑고 폭탄을 사용하여 72mm 정도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철갑고 폭탄을 운용하는 다른 나라 역시 대부분 6kg 내외의 탄두 중량을 장착하고 5-60mm대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기술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외형 측면에서 러시아의 AK-176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탄두 중량과 관통력은 복제품의 한계상 러시아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양산에 돌입하게 될 76mm 철갑고 폭탄은 6kg 내외의 탄두 중량을 가진 서방제 무기보다 더 무거운 6.3kg의 탄두 중량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kg 후반대의 유럽보다 약 500g 이상 더 무거운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탄두의 중량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폭약이 적재되어 있어 살상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탄두 중량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폭탄의 속도는 초속 900m로 초속 800m 수준의 미국제 마크 75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탄두 중량과 빠른 발사 속도가 합쳐지면 그만큼 더 강력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철갑고 폭탄은 76mm 두께의 강철판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미국, 러시아 등보다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의 국방부를 포방부로 지칭하며 압도적인 지상 화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진 고폭탄과 76mm 함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화력 사랑은 역시 함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6mm 철갑고 폭탄의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 전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철갑고 폭탄에 대한 국산화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국방 예산 삭감과 해외 기술 의존도 문제로 초기 개발 과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등 다른 무기 체계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76mm 철갑고 폭탄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이 때문에 새로운 고폭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일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외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전략도 시도했지만 기술 이전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고, 철갑고 폭탄의 성능 테스트 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발은 차일피일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서해안의 긴 해안선을 보유한 한국의 작전 환경은 반드시 더 강력한 철갑고 폭탄이 필요했고, 이를 공감한 한국의 개발진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연구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관통력과 폭발력에 대한
수치상의 재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전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테스트했는데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조건에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각종 성능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온과 저온 상황의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철갑고 폭탄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지금의 강력한 철갑고 폭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76mm 철갑고 폭탄은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을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으로 연안 방어와 소규모 해상 전투에 적합하며, 참수리급 고속정은 130톤급으로 해상 경계와 소규모 전투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말 그대로 두 함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안 방어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함정인데요. 철갑고 폭탄이 도입된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취약한 북한의 고속정, 초계정, 상륙정 등을 모조리 격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도 한국 해군보다 전력이 뒤떨어지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철갑고 폭탄을 상대로 기민한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갑고 폭탄을 장착한 한국 해군 앞에서는 북한이 감히 한국의 연안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자행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강력한 철갑고 폭탄과 함께 우리의 영예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해군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5일 호주 호위함 영상입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함정 도입 사업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은 총 6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2032년까지 총 3조 2,52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 중 1, 2번함 건조를 위한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배치3 호위함 건조에서 1번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한화오션은 5, 6번함을 건조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배치3 5, 6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을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배치포에서도 한화오션은 자신감을 보이며 1, 2번함 수주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또 다른 경쟁 무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초도함 상세 설계 및 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조 8천억 원대의 규모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인데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게 되는 수의 계약 방식이 적용될 경우 HD 현대중공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될 경우 HD 현대중공업은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화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DDX의 기본 설계는 이미 HD 현대중공업이 완료한 상태인데요. 기존의 관례대로라면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상세 설계 및 1번함 건조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에서 2015년에 HD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 9명이 방사청과 해군본부 등을 찾아가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공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그때 빼돌린 정보 중에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의 KDDX 개념 설계도가 포함됐었고, 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이 설계도를 KDDX 입찰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직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사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KDDX 사업이 HD 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 설계 업체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후 선도함 건조 후 나머지 5척은 경쟁 입찰을 통해 배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수의계약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개념 설계 내용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의계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을 무력화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정확한 사안은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두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입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C5000 사업은 차기 호위함 11척을 구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의 방산기업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올해 호위함을 건조할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최종 선형을 결정한 후 2026년에 건조를 시작하여 2029년까지 첫 번째 군함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후보군에는 한국의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알파 3000, 독일의 메코 A200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미국 등 동맹국 방산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적극적으로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의 해외 무기 판매를 규제해왔으나 최근에는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및 제3국 수출 허용 등에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 및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호주 호위함 도입 프로젝트에 내세운 주력 모델은 신형 모가미급 호위함인데요. 모가미급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호위함으로, 일본 방위성은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가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스텔스 선체 설계가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능력이 강화되었고, 사면 부착 능동주사위 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통합 마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16셀의 수직 발사대, 어뢰, 헬기, 무인 수중체 등의 무장이 탑재되어 이를 통해 대수상전, 대잠전, 기뢰전 등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식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400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을 앞세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함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성능이 검증된 함정들입니다. 스텔스 설계와 첨단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16셀의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강화했으며, 충남급 호위함은 다기능 레이더와 복합 센서 마스트를 통해 뛰어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갖추어서 대공전과 대잠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책정한 호위함 한 척의 예산은 약 8,700억 원으로, 이는 한국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과 유사합니다. HD현대중공업의 충남급 호위함은 한 척에 약 4천억 원, 한화오션의 대구급 호위함은 3,4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경험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페루 등 총 5개국에 18척의 함정을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노르웨이, 태국 등 6개국에 호위함, 훈련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총 12척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출 실적은 한국 조선업체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양상은 지양하면서 앞으로도 두 기업 간의 경쟁이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1일 한국 해양방산 영상입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전문업체 제인스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함정의 방산 시장은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 한화로 약 11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약 1100척의 신규 함정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사업도 30여 년간 연평균 약 70억 달러, 한화로 9조 원 이상의 규모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군 전문 매체들의 이러한 예측은 글로벌 해군 전력의 강화와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 시장에 대한 제인스의 예측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인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방산 지출 규모는 2023년 80억 달러에서 2030년 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이렇듯 해외 매체에서는 여러 차례 분석 보고서를 게시하며 앞으로 해양방산 시장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양방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정작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군사강국들은 지금 해양 분야에서 점차 기술력이 도태되거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S 나벌 인스티튜트는 미국의 조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0.13%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CSIS와 전현직 미 해군 제독들은 향후 6년간 중국의 해상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분석하며 미 해군의 조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도 뒤늦게 자신들의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사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한동안 조선업에서 많은 힘을 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영국도 2020년대에 들어와서 7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이제야 다시 해군 함정 도입과 조선업 부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영국의 이러한 뒤늦은 노력은 디펜스 뉴스, 네이벌 뉴스 등 해외 군사 매체들을 통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대표적인 해군, 조선 강국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에서도 국내 수요의 감소와 해외 수주 경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해군 조선 및 시장 전망이란 제목으로 유로피언 세큐리티 앤 디펜스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해상 전력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선박을 인도할 유럽의 조선 인프라는 지난 30년 동안 느리지만 꾸준하게 쇠퇴해왔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뒤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해군 조선소는 선박 제조 경험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유럽 등의 조선소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조선 산업이 계속 쇠퇴하고 있거나 현 시점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엔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조선 산업 쇠퇴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해양방산 진출에 아주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공산국가이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우수한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해상 전력을 보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세 번째로 7,000톤급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 8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조선 역량을 의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살려 우리 대한민국이 함정 수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 방산 이익과 성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함정의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를 준비 중인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과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수출 및 함정 MRO 등을 모두 합하였을 때 무려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약 19조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함정의 방산 수출로 2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함정의 직접적인 수출 이외에도 각국의 해상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을 시작으로 각 대륙과 바다의 해양 방산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양 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거점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인 네이버 뉴스에서도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원양 순시선, 코르벳함, 호위함 등 12척의 함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해양 방산 진출에 대해 이전부터 주목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시작으로 페루 등 한국산 함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추가적인 생산시설 설립과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해양 방산 시장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들로 시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방산 수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유무인 함대 구축에 대한민국의 무인 수상정들이 출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2045년까지 373척의 유인 함정과 150척의 무인 함정을 포함하여 약 500척 규모의 유무인 함대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미국의 무인 수상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개발 중인 무인 수상정의 시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의 무인 수상정은 라틴어로 어둠을 뜻하는 테네브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테네브리스는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정찰용 무인 수상정인데요. 테네브리스는 전체 길이는 17m, 경하 중량 14톤의 제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테네브리스의 속력과 탑재 중량, 스텔스 성능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테네브리스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각종 무장을 추가로 탑재한 무인 전함의 개발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과의 각종 첨단 사업을 진행해온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시장의 진출도 기대해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요. 해외 전문 군사 매체인 네이버 뉴스에서도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무인 수상정 개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150척의 무인 함정을 도입하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조선업 여건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함정 수출로 해군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업체와 미군의 군첨단화 사업에 참여한 팔란티어의 무인 수상정 공동 개발은 해외 매체의 높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해양방산의 발목을 잡는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산업에서든지 특정 기업에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더 나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일부 방산업체들은 선의의 경쟁이라 부르기에는 과도할 정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방산업체들의 과당 경쟁이 방위 산업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업체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하다가 정작 사업 수주에 실패하는 팀킬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발언을 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호위함 사업 등 대규모 함정 수출 사업에 대해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서 참여하는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방산업체의 컨소시엄 문제는 민간업체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하지만 방위산업은 단순히 민간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무기의 개발과 생산은 민간 방산업체들이 담당하더라도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국가의 국방과 안보, 경제적 이익 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방산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조선 시장의 2위에 올라와 있는 최강의 조선 강국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 역량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가 조선 산업의 쇠퇴와 함께 함정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이를 기회로 전 세계 대양을 주름잡는 한국의 해양 방위 산업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